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슈 인사이트 오늘 19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시즌 3 해가면서 오늘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다 하는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가면서 나의 포트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인 현상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가 뒤집어진 거죠.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순리대로 안 가는 거. 마치 봄인데 그러면 꽃이 피고 봄바람이 펴야 되는데 반대로 찬바람이 불고 고드름이 열고 눈이 온다. 세월을 역행하는 것 같은 현상, 그런 것이 이제 가끔 나와요. 지금 근데 미국 금융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달러 강세 현상과 함께 맞물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식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제 화요일 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요일 날 새벽, 오늘 나스닥 시총 최상위 업종 대표 100종목입니다. 금융업을 제외하고 하락 순서대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가장 많이 빠진 것이 마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독, 주로 이제 빅데이터라, 그 모더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ASLM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그 데이터독이라든가 바이두라든가, 그리고 필턴 인터랙트라든가, 그리고 핀디오디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에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뭐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관련된 빅데이터 같은 걸 제공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쇼핑을 운영하는 JD.com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주로 그쪽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슬라,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가 4.73%로 1,100달러가 깨진 1,091달러로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테슬라처럼 전기차.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2차 전지죠, 사실. 그렇죠? 반도체는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지만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라든가 대중국 관련 종목들, 소셜 미디어 그룹이나 디지털 관련주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장주, 고탄력주 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제 빠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반응했다는 것은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만, 저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빠질 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런 종목들이 저렇게 빠졌을 때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씩마다 중요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보냈느냐? 가장 최근 거부터 본다면 2017년도에서 15년 사이에 있었던 여기 그리고 이 아래 검정색에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02년도 전후로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 한 번, 그리고 1984년도에도 한 번, 네. 여기 또 중간에 이제 87년도도 한 번 있었네요. 이게 뭐냐? 장기 금리. 네.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즉 달러로 표시된 국공채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년물, 10년이 만기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 3년물, 25년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단기라고 그래요. 채권에서는 단기입니다. 10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 미국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어. 그런데 앞에 몇 년을 안 붙였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10년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장기 금리, 그러면 30년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2년, 3년, 5년을 붙여야 돼요. 미국 국공채가 많이 올랐어. 나는 2년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30년짜리를 생각하고 있어. 개념이 달라요. 10년물짜리가 정상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이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다. 2% 돌파 나왔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10년물 이자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이자율, 제가 R이라고 할게요. 퍼센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만기. 10년물짜리나 2년물짜리나 2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자, 10년물이 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네. 2.59. 자, 그런데 2년물은 몇 퍼센트예요? 2.56. 거의 붙어 있네요. 3년물은 몇 퍼센트입니까? 10년물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2.75. 3년물짜리가 10년물짜리보다 위에 있네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30년물짜리가 이자율이 가장 높고,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혹은 돈 꿔줄 때, 야, 몇 년 안으로 갚아야 돼?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30년 내로만 갚아. 야, 그럼 이자 많이 내야 되겠다. 괜찮아, 1%로만 하자. 좋은 친구죠. 근데 정상적인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갚을게, 돈 좀 꿔줘. 그러면 이자 0.1%. 1년 뒤에 갚을게, 돈 좀 꿔줘. 똑같은 1억 원이라면 그러면 2% 받아야 되겠죠. 야, 내가 30년 뒤에 갚을게. 안 갚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도 노출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즉 30년일수록 20년일수록 2년이나 3년보다 이자율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30년 뒤에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2.6이에요. 그렇죠? 2.62. 자, 그런데 3년 안에 갚아야 되는 이자율은 2.75예요. 훨씬 높아요, 3년짜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배열, 시간이 길수록 거꾸로 단기가 금리가 더 높은 현상. 30년보다 금리가 더 높죠, 지금. 3년물짜리가 2.75니까 0.15가 더 높아요. 이런 것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요? 요때. 기준 이 장기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갭 차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날 때 시장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경기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그걸 스프레드라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둘이 딱 붙었다든가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으로 가기 일부 직전이라든가 혹은 역전됐다든가 요럴 때 요런 시그널이 이번에 나온 거죠. 언제? 2022년 3월 말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자,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시그널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스탠다드 500 지수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번에 나온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주가 여기서 빠질 때, 그 다음에 여기 2015년도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체크한 표시점이 여기에요. 스탠다드 기준 500개 기준으로. 왜? 나스닥은 벤처기업 중심이었으니까 기술주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500개가 가장 일관성이 있어요. 1600포인트에서부터 800포인트. 마이너스 50% 납니다.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종목은 한 70% 마이너스 났겠죠.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가 2만 원 된 겁니다. 혹은 2만 5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7,000원 이런 식으로. 중소형 종목은 그 마이너스 한 90%도 난 것도 많겠죠. 절반이 그렇습니다. 중소형 종목 이럴 때는. 스탠다드 500 기준이니까. 블루칩이 반토막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럼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한 67, 70% 나왔겠죠. 여기 납품하는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어떤 원익 쿼츠, 원익 그룹은 어떻게 됐겠어? 주성 엔지니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예요. 여기 서브프라임 때도 뭐 얘기 안 해도 다 한번 아시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오는, 즉 경기 대규모 침체가 있기 전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전조 증상들이 바로 아까 보셨던 금리 역전 현상.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아래에 있는 거. 3년물보다 30년물이 금리가 더 떨어져 있는 거. 단기적으로 이런 역전 현상이 나와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졌던 것을 같이 그래프로 합성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졌다. 루시드 모터스 전기 자동차도 빠지고 반도체 5%, 퀄컴, 엔비디아, 램 리서치 다 빠졌다. 왜? 큰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났는데, 그러면 왜 금리 역전 현상이 났느냐? 이분이 이제 이번 FRB 차기 FRB 총장으로 유력시 되는 분이고, 바이든 대통령에서 임명된 부의장입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연방 준비은행 FRB죠. 총 7명의 이사분이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좀 이상한데 각 거점마다 있는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거기서 또 12명 중에서 표가 있는 분이 5명이 있어요. 투표권이 있는 분이. 그래서 총 12표가 행사가 됩니다. FOMC에서. 언제? 5월 5일 날 대한민국 시간으로 새벽에 금리 미국으로는 5월 4일 날 0.5% 올린다. 뭐 결정된 거죠, 거의 지금. 근데 그것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그것만 갖고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다. 즉 인플레이션 속도는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2월 소비자 신뢰지수 혹은 뭐 CPI 지수, 제조업 지수 7.8, 7.6 나오는데 130달러 국제유가에서는 이제 10% 나올 수도 있다. 3월 달 거는. 이런 두려움들이 미국에 팽배하면서 치솟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가 어려우니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갭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불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을 빨리 써야 된다. 항생제를 쓰자는 거죠. 몇 퍼센트짜리? 함량 0.5%짜리. 평상시는 0.25면 됐는데. 그런데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중환자실에 보내자는 겁니다. 이분 입장은 환자를. 어디다가? 양적 긴축. 즉 시장에 뿌렸던 돈을 빨아들이자.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걷어들였던 사왔던 채권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가격이 아까 보셨지만 단기는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양적 긴축을 위해서 채권은 던지고 T노트를 국채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장에서 돈은 빨아들이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개인, 미국 정부를 제외한, FRB를 제외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품귀 현상이 나겠죠. 넘쳤던 돈이. 대신에 시장에는 채권만 넘치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채권이 넘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요. 앞으로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30년짜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소화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진되겠지. 그래가면서 이걸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양적 긴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아하게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우아하게 이야기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가 집에 딱 퇴근해갖고 저녁 때 딱 봤더니 부인이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국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 고마워 여보. 딱 했는데 훅
중학교 2학년. 외계인도 무서워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 중학교 2학년 딸내미가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오셨어요? 잠시만요, 아빠. 제가 수학 문제를 너무 집중적으로 풀다 보니 99번 문제. 미분과 적분에서 이 부분을 풀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 문제만 풀고 1시간만 더 공부하고 아빠 식사 다 끝나면 제가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간섭하겠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딸 공부하는 방해 미안해. 아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밥 먹을 때도 밥 숟갈 소리도 안 나게 저쪽 에서 먹겠죠. 기쁨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딸이 그러면서 밥 숟가락에도 훨씬 애가 수학 문제 푸는데 방해될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온 세상에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금리 올릴 거야. 금리 올리는 거 갖고도 안 돼, 물가 못 잡아. 양적 긴축할 거야. 깽가리치고 푹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8조 9천억 달러. 8조 7, 좀 더 늘어서 이제 8조 9천억 달러. 미국 돈으로 9조 달러. 그동안 코로나 극복한다고 4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500조. 그리고 그 전에 양적 완화 쓴 거,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와서 쓴 거 또 4조 5천억 달러. 이번에 1조 9천억 썼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썼었고. 그래서 그것도 4조 5천억 달러. 그래서 합치면 9,900조 원. 9,900조 원도 사실 넘죠. 일경이 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100조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장에 풀어야 돼요. 이거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채권으로 갖고 있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 국공채를 시장에 대해서 지금 던져버린다고 보세요. 이게 양적 긴축입니다. 던져서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누가 파산해요? 네. 기업들, 개인들, 신용불량 아래 상위 30%는 파산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던진다고 하니까 국공채 가격이 폭락 나와야 되겠죠. 국공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3조 달러, 일본 1조 5천억 달러, 러시아 6,600억 달러, 대한민국 3,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국은 440조 원을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에 우리나라는 거의 60%, 70%는 거의 미국 국공채로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안 갖고 있어요.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갖고서 이자가 받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10%만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 가격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파는 채권 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는 것도 폭락 나와서 외환보유고 갖고 있는 한국은행 골치 아파 죽겠구만. 갖고 있는 거 나도 팔아야 될 판이죠. 중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그럼 미국도 국공채 팔지, 한국도 팔지, 다른 나라 외환보유고 갖고 있는 채권 팔지. 그럼 미국의 국공채 가격, 달러로 표시된 국공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 결국은 달러 가치의 급락. 인플레이션은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정부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가면서 인위적으로 달러를 가격을 그걸 달러 인덱스인데 우리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먼저 선행은 뭐가 되냐면 달러 가치가 먼저 올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팔아먹어도 남는 장사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국공채 발행하면 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혹은 대만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공채 이번에 100조 달러, 100억 달러 발행한다. 국민은행이 왜 사줍니까? 한국은행이 왜 사줍니까? 중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도 안 사줄 거래요? 왜? 어차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팔아먹고 있는데 사는 즉시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죠. 디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채권은 아무도 안 사주는데 갖고 있는 건 똥값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 100달러까지 치솟아 샀던 달러 인덱스가 막 달러를 찍어내니까 양적 완화로 90까지 떨어지죠.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러시아 유로화 50%,
위안화 20%, 엔화 9%, 프랑스, 프랑,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파운드 6개 통화로 구성된 다국적 통화죠. 그걸 몇 개를 줘야 되냐? 100개를 줘야 된다. 달러 가치를 막 집어냈으니까 90개만 주면 된다. 근데 지금 다시 몇 개예요? 99.42개. 좀 있으면 100개예요. 달러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은 살아요. 유럽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혹은 뭐 그 사람들 우리나라가 갖고 한국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달러 가치가 치솟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옛날에는 1조 원을 바꾸면 미국에 10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지금은 1조 원을 바꿔도 9억 달러밖에 송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0억 달러 송금됐는데 여기는 이제 9억 달러밖에 안 돼요.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100으로 90에서. 삼성전자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있었다. 내 돈은 한국 주식으로 팔면 이때도 1조 원, 이때도 1조 원인데 송금하는 순간 9억 달러로 떨어져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그럼 2차 전지, 반도체, 수출 주도주 품목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혹은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도 못 올라가 이런 경우에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되니까 혹은 통신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종이업종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가구는 아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말하는 게 당장 다 죽자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인지한 상태에서 나는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이때 괜찮다고 판단되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앞으로 그렇게 기다렸다니 삼성전자 저가 깨면 이제 6만 한 7천 8천에서 배집하겠다든가 본격적으로 이런 전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럼 보험주 같은 거 나는 짧게 한번 보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낙폭과대 상태에서 종목들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테슬라든 애플이든 죽자고 저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죠?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실적 발표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실적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타이밍을 미세하게 이런 흐름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조율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19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